8년이나 속았어. 다 거짓이었어. 눈 내리는 골목길에 대기업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던 여인 앞에서 오열하고 있었죠. 8년 전 죽은 아들의 아내, 내 아들 죽인 여자라며 내쫓았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두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던 며느리에게 어떻게 쌍둥이가 생긴 걸까요? 20억을 받고 떠났다던 그녀는 왜 폐지를 줍고 있을까요? 회장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할 거예요. 정신과 병원의 오후는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재벌 회장 도윤은 진료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약봉지를 만지작거렸죠. 의사는 오늘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라고, 과거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지만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도 아들을 잃은 그날의 기억은 선명하기만 했습니다. 병원 정원의 벤치에 앉아 물과 함께 알약을 삼켰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쌍둥이로 보이는 두 남자아이가 정원의 분수대 주변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한 아이가 잡으려 손을 뻗었고 다른 한 아이는 깔깔대며 도망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도윤의 몸이 저절로 일어섰죠. 하지만 두 발짝을 떼자마자 멈춰섰습니다.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세운 철칙이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한 여자가 아이에게 달려왔습니다.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있던 여자였어요. 낡은 작업복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모습이었죠. 여자는 아이를 부축하며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서 은빛이 반짝였어요. 도윤의 시선이 그 반짝임에 못 박혔습니다. 특별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였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고리 모양, 아들 지훈이 직접 디자인했던 그 반지와 똑같았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는 듯 했어요. 8년 전 장례식장에서 봤던 며느리 서아가 끼고 있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설마 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즉시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 서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 6번의 시험관 시술이 모두 실패했던 여자가 어떻게 쌍둥이를 가질 수 있겠어. 게다가 아들이 죽은 후 위로금 명목으로 20억을 받고 떠난 사람이 어째서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단 말인가. 여자는 아이를 안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착각일 거야. 분명 다른 사람일 거야. 하지만 그 반지, 그리고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훈을 빼닮은 그 눈매와 인매가. 집무실로 돌아온 도윤은 문을 잠그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영상을 확인했죠. 병원 주차장에서 찍힌 영상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화면 속 두 남자아이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눈매, 그 입술 라인이 죽은 아들 지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여자의 손을 확대했습니다. 반지의 특별한 각인이 선명하게 보였죠. 지훈이 만든 세상에 단 한 쌍뿐인 그 반지가 맞았습니다. 착시다. 그냥 착시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화면을 봤지만 똑같았어요. 그는 급하게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만약 정말 서아라면 어떻게 아이들이 생긴 걸까? 재혼을 했나? 입양을 했나?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걸까? 20억은 다 어디로 간 거지? 지훈과의 아이가 생겼다면 우리에게 말했을 텐데 왜 말을 안 했을까? 그날 밤 도윤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지훈이 나타났어요. 8년 전 그날의 모습 그대로였죠. 아버지, 왜 그날 나를 혼자 보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 아이가 나타났어요. 폐지 수레를 끌며 울고 있었죠.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자던 아내 은수가 놀라 일어났어요. 여보, 또 꿈 꿨어? 은수가 도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나도 매일 지훈이 꿈에 나타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 여자를 내쫓게 만든 건 당신이었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삼켜버렸습니다. 아내도 충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탓해봤자 지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죠. 은수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훈이 생각나서. 하지만 폐지 줍는 여자와 두 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 때까지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며느리가 어떻게 쌍둥이를 낳았을까? 20억을 받고 떠난 사람이 왜 폐지를 주우며 살까? 모든 게 수수께끼였습니다. 내일 확인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일주일 후 도윤은 다시 정신과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도윤의 얼굴은 일주일 전보다 더 수척해 보였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후로 수면은 어떠셨나요? 의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일 밤 폐지 줍는 여자와 두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의사에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용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용서는 먼저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도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알아도 못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처방전을 작성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하신 것 같아요. 아드님을 잃은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으시고 애도 과정도 제대로 거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도윤은 처방전을 받아들며 일어섰어요.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집무실 문을 잠그고 서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8년 전 문서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어요. 안전예산 삭감 보고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자신의 서명이 있었죠. 창고 안전망 설치 예산을 다음 분기로 미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영 판단이었다.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회사가 어려웠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었죠. 하지만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 결국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사내 익명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어요. 도윤은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8년 전 낙하물 사고의 진실. 글을 읽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게시글은 5분도 안 돼 삭제됐지만 이미 캡처가 퍼지고 있었어요.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죠. 회장님, 긴급 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같은 시각 은수는 교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돕던 중이었죠. 폐지 수레를 끌고 온 한 여인이 줄을 섰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모자 사이로 새치가 섞인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30대 후반에서
마흔 정도로 보였습니다. 여인의 손이 식판을 받으려 뻗어졌을 때 은수의 시선이 멈췄어요. 왼손 약지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은빛 반지였어요. 순간 은수의 손이 떨렸고 국자에서 국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인이 황급히 휴지로 닦았어요. 그 반지 어디서 봤더라? 은수는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보니 그저 평범한 은반지였어요. 착각이었을까요? 하지만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인은 이미 식판을 들고 자리로 가고 있었죠. 집에 돌아온 은수는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지훈의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죠. 사진첩, 졸업장, 상장들, 그리고 맨 아래 벨벳 반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한쪽만 비어 있었어요. 지훈의 반지만 있고 서아의 것은 없었습니다. 은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반지를 아직도 갖고 있을 리 없어. 한 줄을 적고 나서도 펜을 놓지 못했어요. 저녁 도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은수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지만 둘 다 입을 열지 못했죠. 지훈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여보, 서아 소식 들은 거 있어요?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20억 받고 떠났다는데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싶어서.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폐지 줍는 여자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만약 정말 서아라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훈의 아이들이라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서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니까요. 8년 전 2017년 봄날이었습니다. 지훈과 서아는 난임 전문 병원 복도에서 마주 앉아 있었죠. 6번째 시험관 시술을 앞두고 서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계속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며 불안해했어요. 지훈이 그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아버지도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실패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매번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미 5번이나 경험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훈은 퇴근 후 보석상에 들렀습니다. 결혼 5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직접 디자인한 도안을 보석상 주인에게 보여줬죠. 무한대 기호가 새겨진 특별한 반지였습니다. 이 문양이 꼭 들어가야 해요. 영원히 함께한다는 의미거든요. 보석상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도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일주일 후 완성된 반지를 받아든 지훈은 집으로 서둘렀어요. 서아는 소파에 앉아 임신 관련 책을 읽고 있었죠. 지훈이 무릎을 꿇고 벨벳 상자를 꺼내자 서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평생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지훈이 서아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서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창고 안전망 설치가 예산 문제로 연기되면서 작업자들이 불안해한다는 보고였죠. 지훈은 현장으로 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지금 병원이야. 시술 들어가려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장도 급했지만 아내가 혼자 시술 받는 것도 걱정됐어요. 결국 그는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부장님께 현장 점검 부탁드릴게요.
전화로 짧게 지시만 남겼죠. 하지만 부장은 이미 다른 현장에 나가 있었고 안전 담당자 공백이 생겼습니다. 오후 2시 30분 창고에서 대형 철골이 떨어졌습니다. 안전망이 없었던 탓에 작업자 한 명이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서 시술을 마친 서아 옆에 있던 지훈에게 긴급 전화가 왔죠. 대표님, 사고가 났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아의 손을 놓고 급히 일어섰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지훈의 차는 앞차의 급정거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뒤따르던 트럭이 연쇄 추돌했죠.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지훈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어요. 장례식장은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은수는 영정사진 앞에서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왜 절규하는 소리가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죠. 그러다 갑자기 서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너 때문이야. 너가 병원에 오라고 해서 너가 내 아들을 죽였어. 손가락으로 서아를 가리키며 악을 썼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일까요? 혼자 시술을 받았다면, 전화하지 않았다면, 지훈이 현장에 있었다면, 수많은 가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죠. 도윤은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 서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서아에게는 동의로 느껴졌어요. 3일장이 끝난 후 태섭이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정리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위로금이 입금됩니다. 20억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지만 내용을 제대로 읽을 정신이 없었죠. 태섭은 재촉했습니다. 빨리 서명하고 떠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서아가 서명을 하고 집을 나올 때 손에는 반지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끼워준 그 반지, 평생 지켜준다던 약속이 담긴 반지였죠. 봉투 속 서류는 제대로 확인도 못했어요. 그저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시댁의 증오 어린 시선을 더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서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댁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태섭이 준 서류 봉투와 반지만 들려 있었죠. 택시를 타고 원룸을 알아보러 가는 내내 배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와 다른 묵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탓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했죠.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해 봉투를 열었습니다. 위로금이 입금된다던 태섭의 말을 믿고 계약금을 내려했죠. 그런데 봉투 속 서류를 보는 순간 서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백지어음과 함께 들어있던 건 상속포 기각서였습니다. 이미 자신이 서명한 부분 아래 작은 글씨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빼곡했죠. 당황한 서아는 태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위로금은 어디 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섭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일단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확인한 결과 희미한 두 줄이 나타났어요. 양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믿을 수 없었죠. 6번이나 실패했는데 하필 지금 성공했다니. 착각일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서아는 과호흡으로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임신 12주입니다. 그것도 쌍둥이에요.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검사를 더 해야겠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지만 서아는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왔죠. 병원 밖 벤치에 앉아 반지를 꺼내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약지에 끼웠죠. 당신이 지켜줘야 해.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의 아이들이라면 시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용기를 내어 휴대폰을 들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형수님, 김태섭입니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아가 놀랐죠. 어떻게 제 번호를? 근처 카페로 나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카페에서 태섭은 서아의 불러온 배를 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임신하셨죠? 며칠 전부터 형수님이 산부인과 다니시는 거 봤어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훈 씨. 태섭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한 겁니다. 지금 부모님께 알리면 형수님은 아이까지 빼앗길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도 구해드리고 생활비도 대드리죠. 대신 비밀로 해주세요. 서아는 태섭을 믿기로 했습니다. 시동생이니까, 아이들의 삼촌이니까. 하지만 태섭이 구해준 집은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였고 약속한 생활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서아의 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불러왔습니다. 태섭에게 항의하자 그는 본색을 드러냈죠. 형수님이 먼저 포기각서에 서명했잖아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때는 아이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서아가 울부짖었지만 태섭은 냉소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말씀드릴까요? 돈 받고 떠났다가 이제 와서 아이 핑계로 또 돈 달라고 한다고? 서아는 함정에 빠진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은수의 목소리였죠. 서아야, 너 지금 어디 있어? 은수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건 뭔가 알아낸 게 있다는 뜻이었죠. 아이들의 존재를 들키면 안 됐어요. 지금 말하면 아이들까지 빼앗길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짐을 싸서 다른 동네로 이사했어요. 새로 구한 곳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월세가 쌌죠. 서아는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하며 끼니를 해결했어요. 시장에서는 파장 때 버려지는 채소를 얻어왔고 병원 청소를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일자리는 줄어들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 부족 때문이었죠. 치과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약국에서 가장 싼 진통제만 사서 버텼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수척해진 얼굴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뱃속 아이들은 건강하게 발차기를 했죠. 그때마다 반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 창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검은 세단이 또 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서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어요. 30분쯤 지나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문 앞에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죠.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아는 돈을 들고 망설였어요. 받아야 할까, 돌려줘야 할까? 하지만 당장 병원비가 급했습니다. 정기 검진을 미룬 지 2달이 넘었거든요. 결국 돈을 받기로 했죠. 대신 일기장에 빚으로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갚을게요. 혼잣말을 하며 병원으로 향했어요.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의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아이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는 반지를 빼서 들여다봤습니다. 전당포에 맡길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건 지훈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으니까요.
이것만은 지켜야 해. 이걸 잃으면 나까지 잃는 거야. 반지를 다시 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만삭이 가까워질수록 서한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시댁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낮에는 거의 외출하지 않았죠. 새벽과 밤에만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 때마다 반지가 가로등 빛에 반짝였어요. 그럴 때마다 지훈이 곁에 있는 것 같았죠. 2018년 1월 드디어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어요. 간호사가 보호자를 물었지만 없다고 답했죠. 제발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12시간의 진통 끝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도 아들, 둘째도 아들이었어요. 라윤과 라온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서한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매며 코며 입술까지 지훈을 빼닮았거든요. 특히 라윤의 옆모습은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어요. 반지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선물이구나. 2025년 현재 도윤은 회사 보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병원 주변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일주일 전 정원에서 본 그 여자와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보안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특정 인물을 찾으시는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병원 주변 안전 점검이야.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여자의 모습이 포착됐어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왼손이 수레 손잡이를 잡은 순간이 찍혔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약지에 낀 반지의 문양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지훈이 디자인한 그 반지가 틀림없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캡처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죠. 지훈과 서아의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서아의 손에 있는 반지와 CCTV 속 반지를 비교했어요. 각인의 위치, 문양의 각도,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서아는 시험관을 계속 실패하고 아이를 못 가졌는데 어떻게 쌍둥이가 있을까요? 재혼을 했나? 아니면 입양을 했나? 하지만 그 아이들의 얼굴은 지훈을 너무 닮아 있었어요. 게다가 20억을 받고 떠났다는데 왜 폐지를 줍고 있을까요?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입양한 아이들일 거야. 우연히 닮은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 닮은 정도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완벽했죠. 결국 도윤은 사설 조사원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비밀리에 만난 조사원에게 CCTV 캡처 사진만 건넸어요.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봐 주세요.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 조사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은 더 설명하지 않았죠. 만약 정말 서아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며칠 후 회사 메일함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8년 전 사고 진실을 아시나요? 관리자 부재는 시스템 결함이 아니라 인위적 조작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발신자를 추적해봤지만 흔적이 없었죠. 누군가 일부러 정보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또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반지가 거대하게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무한대 문양이 끝없이 이어지며 도윤을 감쌌죠. 그 속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제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그 여자는 강남구 달동네에 삽니다. 8살 쌍둥이와 함께요. 도윤의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8살이면 2018년생, 지훈이 죽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죠. 혹시 아이들 아버지는? 조사원이 답했습니다. 기록상 없습니다. 미혼모로 등록되어 있어요. 도윤은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검은 세단을 타고 달동네로 향했어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갔죠. 낡은 건물들 사이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숨어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자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죠.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듯 했어요. 도윤은 급히 몸을 숨겼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창가로 다가갔을 때 방 안은 깜깜했어요. 불이 꺼진 것이었죠. 도윤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도윤은 편의점에 들렀어요. 비옷 2벌을 샀죠. 그리고 현금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새벽에 몰래 문 앞에 놓고 왔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적지 않았죠. 그저 멀리서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지훈의 아이들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도윤은 다시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낮이었어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죠. 라윤과 라온이었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쳤어요. 신문 너머로 아이들을 관찰했죠. 라윤이 웃을 때의 눈매, 라온이 고개를 갸웃거릴 때의 표정, 모든 게 지훈을 닮아 있었습니다. 라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엄마, 숨이 안 쉬어져.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서아가 달려와 라윤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의사는 심전도 검사를 하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의심됩니다. 영양 불균형도 심각하고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대학병원 검사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일단 약으로 증상을 완화시켜보죠. 의사가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약값만 해도 10만 원이 넘었죠. 지갑을 열어보니 3만 원뿐이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낼게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약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약을 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윤이 서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 때문에 힘들지? 8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아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엄마는 라윤이가 있어서 행복해.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죠. 아픈 아이를 제대로 치료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한편 은수는 교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돕던 중 한 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라온이었죠. 종이에는 엄마와 오빠 그리고 반짝이는 반지가 그려져 있었어요. 은수의 시선이 반지 그림에 멈췄습니다. 이 반지가 뭐니? 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라온이 웃으며 답했어요. 엄마 반지예요. 엄마가 제일 아끼는 거래요. 아빠가 준 거라고 했어요. 은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라는 단어에 온몸이 경직됐죠. 설마 정말 그 반지일까요? 은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졌어요. 지훈의 사진이 든 지갑을 꺼냈죠. 사진을 보다가 눈물이 났습니다. 얘야, 혹시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라온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몰라요. 엄마가 하늘에 있다고만 했어요. 은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서아가 라온을 데리러 왔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은수는 알아봤습니다.
8년 만에 보는 며느리였죠. 서아도 시어머니를 보고 굳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아가 먼저 고개를 돌리고 라온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라온아. 은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잠깐만. 서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은수는 골목까지 쫓아갔죠. 그 애들, 지훈이 애 맞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아는 대답 없이 라온을 안고 담 너머로 사라졌어요. 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수는 지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유골함을 꺼내 안았죠. 지훈아, 그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니? 정말 내가 남긴 아이들이니?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빗소리가 은수의 울음소리를 덮었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제 봤어요. 서아와 아이들을. 도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은수가 계속했어요. 그 아이들, 지훈을 닮았어요. 특히 한 아이는 지훈 어릴 때랑 똑같아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아내 앞에서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사실 도윤에게는 아내에게 절대 들키면 안 되는 비밀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것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삿날이 다가왔어요. 은수는 평소와 같은 양의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며 중얼거렸어요. 지훈아,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니? 도윤은 술잔을 올리며 한숨을 쉬었죠. 두 사람 모두 말하지 않았지만 같은 의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닮은 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도윤은 서아의 일상을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서아가 폐지 수레를 끌고 나오는 시간이었죠. 검은 세단 안에서 도윤은 숨을 죽이고 관찰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아의 얇은 비닐 우비는 이미 찢어져 있었고 신발은 물에 젖어 있었죠. 서아가 폐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일 때마다 왼손의 반지가 가로등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손가락에서 반지가 미끄러질 뻔했어요. 서아는 황급히 반지를 다시 조였죠.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반지를 지키려 하는 걸까요? 며칠 후 태섭이 서아를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8년 전과 달라진 게 없었죠. 오랜만이네요, 형수님.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여길 알고? 태섭이 코웃음을 쳤어요. 제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회장님이 형수님을 다시 찾고 계십니다. 태섭의 말에 서아가 움찔했어요. 왜요? 손자들 때문이죠. 뭐, 형수님이 잘 숨겼다고 생각하셨겠지만. 태섭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태섭이 어깨를 으쓱했죠. 약속? 형수님은 아직도 절 믿으세요? 태섭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20억 기억나시죠? 그때 형수님이 서명한 서류 사본이에요.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위로금이라고. 위로금이 아니라 입막음 비용이었죠. 그런데 형수님은 돈도 못 받으셨다면서요? 태섭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제안 하나 할게요. 아이들을 회장님께 보내세요. 그럼 진짜 20억을 드리죠. 서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태섭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럼 힘들어질 텐데. 회장님이 직접 나서시면 형수님이 이길 수 있을까요? 위협이 담긴 말이었죠. 태섭이 떠난 후 서아는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눈물을 삼켰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해?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태섭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8년 전 서아에게 위로금을 전달했다던 태섭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20억을 제대로 전달한 것일까?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게다가 태섭은 이사회의 실력자였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서아는 압류 예고 딱지를 받았습니다. 월세가 3개월 밀려 있었죠. 일주일 안에 나가야 했어요. 라윤과 라온을 재우며 서아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아이들이 잠든 후 서아는 반지를 보며 흐느꼈어요. 이것만은 팔 수 없어. 이건 우리의 마지막 연결고리야.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도와주고 싶었지만 직접 나서면 서아가 도망갈 게 뻔했죠. 결국 또 익명으로 월세를 대신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할 수는 없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라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축구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무릎을 꿇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죠. 라온이 비명을 지르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형이 이상해요. 서아가 달려왔지만 라윤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10년처럼 느껴졌어요. 서아는 라윤을 안고 흐느꼈죠. 제발, 제발 우리 라윤이 살려주세요. 구급대원들이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내내 서아는 라윤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심장 판막 이상으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혈액형이 특수해요. RH-O형입니다. 병원 혈액은행에 재고가 없어서 서아의 다리가 풀렸어요. 제 피를 뽑아주세요. 하지만 검사 결과 서아의 혈액형은 맞지 않았죠.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우연히 상황을 목격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 제가 RH-O형입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이신가요? 도윤이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입니다. 서아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도윤은 서아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의사를 따라갔습니다. 수혈 준비를 하는 동안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 더는 부정할 수 없었죠. 이 아이들이 지훈의 아이들이라는 것을, 자신의 피가 흐르는 손자들이라는 것을. 수혈이 시작되고 라윤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요. 비용이 상당할 텐데. 서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나서려는 순간 서아가 먼저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수술비 절반이 익명으로 납부됐다는 소식을 들은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서아는 병원 직원에게 물었지만 누가 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죠. 서아는 알고 있었어요. 도윤이 낸 것이라는 걸. 하지만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내쫓은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은수는 병원 복도 끝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수혈하는 모습, 서아가 우는 모습,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라윤의 모습까지.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손자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지훈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라는 것을. 도윤은 수혈을 마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죠. 이제 착시라고 말할 수 없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혈액형까지 일치하는 걸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도윤은 서재에서 가족 앨범을 꺼냈습니다. 지훈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봤어요. 8살 때 지훈의 모습과 라윤이 너무나 닮아 있었죠. 같은 눈매, 같은 코, 같은 입술. 도윤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남긴 아이들이 맞구나. 서아는 라윤의 병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반지를 바라봤죠. 여보, 시아버님이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은수는 집에 돌아와 도윤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죠? 그 아이들이 우리 손자라는 걸.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서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잖아요.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죠.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혈액형이 증명했어. 태섭은 병원 전산실에 들어섰습니다. 미리 매수해둔 직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수혈 기록 찾았어? 태섭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직원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박도윤 회장이 라윤이라는 아이에게 RH-5형 혈액을 수혈했네요. 태섭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 기록 복사해줘. 그리고 입 다물어. 돈은 약속대로 줄게. 태섭은 USB에 자료를 담아 나왔어요. 이제 도윤의 약점을 완벽하게 쥐게 된 것이었죠. 불법 사찰에 개인정보 무단 열람, 그리고 혈연관계 은폐까지 이사회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태섭이 준비한 자료가 이사들에게 배포됐죠.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사찰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산 기록까지 불법으로 열람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태섭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죠. 더 충격적인 건 회장님이 수혈한 아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태섭이 서류를 넘겼어요. 8년 전 쫓아낸 며느리의 아이입니다. 그것도 혈액형이 완벽히 일치하는 친손자일 가능성이 높은 아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편 서아는 병원 관리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누군가 반지 펜던트를 찾아갔는데 신분증을 제시해서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직원이 장부를 확인했죠. 김태섭이라는 분이었어요.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반지를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서아는 급히 태섭에게 전화했습니다. 내 반지 돌려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섭이 비웃었죠. 반지요? 아, 그 싸구려 은반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서아가 울먹였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그게 내 전부예요. 태섭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거래를 하죠. 아이들을 포기하면 돌려줄게요. 은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어요. 라온이라는 아이들과 박지훈 씨는 서류상 아무 관계가 없네요. 직원의 말에 은수가 당황했죠. 그럴 리 없어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서아가 미혼모로 등록했기 때문이었죠. 도윤은 서아를 보호하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꼬여갔어요. 이사회에서는 그의 사퇴를 요구했고 태섭은 언론에 정보를 흘리려 했죠.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모든 걸 폭로하겠습니다. 태섭의 협박이 이어졌어요. 도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은수는 골목에서 서아를 기다렸어요.
폐지를 줍고 돌아오는 서아를 막아섰죠. 은수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잠깐만. 서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은수는 골목까지 쫓아갔죠. 내 아들 죽이고 나갔으면 잘 살아야지. 20억 받아갔으면서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목소리가 찢어질 듯 떨렸습니다. 저 애들이 정말 지훈이 애야? 은수가 다가오며 물었어요. 어떻게? 너는 애를 못 가진다고 했잖아. 갑자기 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지훈이 죽던 날, 그날 시술 받은 거야? 그날 병원에 갔었구나. 은수가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지훈이가 너를 데리러 병원에. 그래서 사고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는데 그날 임신을 했다고? 이게 말이 돼? 서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만 아이들이 무서워할까봐 그저 라윤과 라온을 꼭 안고 담 너머로 사라졌어요. 은수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지훈아, 내가 목숨 바꿔서 남긴 아이들이었구나. 은수는 쫓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은수는 지훈의 유골함을 꺼냈죠.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구나. 내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흐느끼며 유골함을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태섭이 준비한 언론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뉴스에 충격적인 제목이 떴어요. 대기업 회장, 병원 불법 사찰 의혹 기사에는 도윤이 특정 여성과 아이들을 감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더 나아가 병원 전산 시스템에 불법 접근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회사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죠. 회장님, 이대로는 회사가 위험합니다. 이사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태섭이 준비한 서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박도윤 회장 해임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투표가 시작됐고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도윤은 텅 빈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30년간 일궈온 자리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지훈의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또 실패했구나. 도윤은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태섭이 서아를 만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회장직도 잃었고 이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태섭을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도윤은 차를 몰고 강변도로로 나갔습니다. 빗속을 달리던 도윤은 가드레일 앞에서 차를 멈췄어요. 8년 전 지훈이 사고를 당한 그 도로였죠. 차에서 내려 빗속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다 내 탓이야.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아는 반지하 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창밖을 봤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반지가 없는 손가락이 허전했습니다. 매일 밤 만지작거리던 그 반지, 지훈과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진 것이었어요. 미안해, 여보. 우리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들지 못했어요. 도윤은 차 안에서, 은수는 지훈의 방에서, 서아는 아이들 곁에서 각자의 아픔을 삼키고 있었죠.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집 현관에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설조사원이 보낸 최종 보고서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죠.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15일 서아 씨는 마지막 시험관 시술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이 지훈 씨가 사망한 날입니다. 지훈 씨는
아내의 시술을 위해 병원에 동행했다가 현장 사고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서아 씨가 임신 확정 판정을 받은 것은 2주 후 이미 장례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태섭 씨가 서아 씨에게 준 것은 위로금이 아닌 백지어음과 포기각서였습니다. 20억은 태섭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으며 현재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은닉 중입니다.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쌍둥이 라온은 지훈 씨 사망 당일 수정된 배아로 태어났습니다. 태섭 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서아 씨를 협박해 침묵시켰습니다. 반지를 빼앗은 것도 증거인멸을 위해서였습니다. 도윤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어요. 병원에서 추가로 보낸 DNA 검사 결과도 도착했습니다. 라윤과 도윤의 유전자 일치율은 99.9%였어요. 의학적으로 완벽한 조부와 손자 관계였죠. 도윤은 서류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다 죽였어.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들도. 혼잣말이 새어나왔어요. 서아는 그날 아침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8년 전 시술 기록을 다시 확인했는데 임신 확정이셨네요. 그런데 왜 진료를 중단하셨나요? 서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날 남편이 사고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기록을 보니 쌍둥이 임신이었고 시술 당일이 2017년 4월 15일이네요. 서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훈이 죽은 날이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지훈이 자신을 데리러 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었죠. 그럼 정말 내 때문에 수아기를 놓고 오열했습니다. 도윤은 결심했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먼저 은수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보고서를 건넸죠. 은수는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태섭이 20억을 횡령했다고? 서아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수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울기 시작했죠. 내가 서아를 내쫓았어. 내가 그 아이들을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폐지 죽게 만든 거야. 도윤이 아내를 안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사실 지훈이가 죽은 건 내 탓이야. 은수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8년 전 내가 안전 예산을 삭감했어. 창고 안전망 설치를 미뤘고 그래서 사고가 났어. 지훈이가 현장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도윤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그리고 태섭에게 모든 걸 맡기고 확인도 하지 않았어. 내 동생이니까 믿었는데 그 믿음이 서아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은수의 얼굴이 충격으로 굳었습니다. 뭐라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지훈이가? 도윤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고 며느리와 손자들이 이렇게 된 거야. 은수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둘 다 지훈이를 죽인 거네. 새벽 5시 서아는 폐지 수레를 끌고 골목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슬에 젖은 박스를 주우려 몸을 숙일 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자 도윤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놀라 수레를 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왜 오셨어요? 도윤이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 거리 한복판에서였어요. 용서해달라. 내가 다 잘못했어.
보고서를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죠. 서아가 보고서를 읽는 동안 도윤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안전 예산을 삭감해서 내 때문에 지훈이가 죽었어.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너와 아이들까지 이렇게 만들었어.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보고서에는 태섭의 횡령 사실이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20억을 태섭 씨가 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알아. 다 내 잘못이야. 내 탓이 아니었어. 서아가 보고서를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8년 동안 제 탓이라고. 제가 지훈 씨를 죽였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밤 죄책감에 잠을 못 잤어요. 내 탓이 아니야. 절대 내 탓이 아니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이 울먹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벽거리에서 폐지 수레 옆에서 서로 마주보며 울었습니다. 라윤과 라온이 문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엄마가 우는 모습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엄마, 괜찮아? 라윤이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서아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윤아, 라온아. 이분이 너희 진짜 할아버지야. 아빠의 아빠.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진짜요? 우리한테도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도윤이 무릎 꿇은 채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을 빼닮은 두 아이의 얼굴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너무 늦게 찾았구나. 라온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의 눈물을 닦아줬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울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순수한 모습에 도윤은 더욱 오열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도윤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를 향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이크 앞에 섰어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8년 전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도윤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안전 예산을 삭감한 것도, 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모두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잊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죠.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분의 절반을 산업안전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도윤이 계속했습니다. 또한 8년 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책임을 지고자 합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태섭이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횡령과 사기 혐의였죠. 형사가 증거 서류를 펼쳤습니다. 20억을 어디에 썼습니까? 태섭의 얼굴이 굳었어요. 변호사가 옆에서 속삭였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죠. 해외 계좌 내역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은수는 교회에 나가 간증을 했어요.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고백했죠. 며느리를 오해하고 내쫓았어요. 손자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8년을 살았습니다. 제 교만과 편견이 한 가정을 파괴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치유할 수는 없겠죠. 그저 앞으로 최선을 다해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은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교인들도 함께 울었어요. 서아는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보호 명령을 신청했죠. 아이들과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태섭 씨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주세요.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 명령이 즉시 발부됐어요. 회사는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안전관리 부서를 신설하고 모든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기로 했죠. 8년 전 사고 유가족들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됐어요. 늦었지만 회사가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서아를 찾아갔어요. 법적인 문제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속죄하고 싶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서아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라윤이 치료비만 도와주세요. 그것 외에는 바라지 않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섭의 집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금고에서 서아의 반지가 발견됐어요. 경찰이 반지를 돌려주러 왔을 때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죠. 돌아왔구나. 반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은수는 서아의 새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반지하가 아닌 제대로 된 전셋집이었어요. 25평 남양 아파트였죠. 라윤과 라온은 처음으로 자기들만의 방을 갖게 됐어요. 우와, 엄마 우리 진짜 여기 살아? 라온이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서아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 번졌어요. 이사하는 날 은수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서아가 문을 열자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서아가 고개를 끄덕이자 은수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8년 동안 너를 오해했어. 지훈이 죽은 게 내 탓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내쫓고. 은수가 흐느꼈어요.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사죄하고 싶었어. 서아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님도 아드님을 잃고 힘드셨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라윤과 라온이 나와서 할머니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했어요. 할머니. 조심스럽게 부르자 은수는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야 너희를 만나는구나. 은수의 눈물이 아이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라윤의 심장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됐죠. 도윤과 은수는 병원 대기실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아도 수술실 앞에서 반지를 쥐고 기도했어요. 5시간의 수술 끝에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공항에서 태섭이 체포됐습니다.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 잡힌 것이었죠. 수갑을 찬 태섭의 모습이 뉴스에 나왔어요. 도윤은 TV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자책하는 마음이 들었죠. 라윤이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죠. 서아는 라윤의 손을 잡고 있었고 라온은 오빠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그린 그림이었어요. 엄마, 오빠, 자신, 그리고 새로 만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도윤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죠. 라윤이 할아버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피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태섭의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은 20억을 횡령하고 피해자를 협박했습니다. 태섭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죠. 도윤은 8년 전 사고 유가족들을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이는 용서했고
어떤 이는 등을 돌렸죠. 하지만 도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 사죄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어요. 도윤은 산업안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첫 사업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돌며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쳤죠. 봉사조끼를 입은 도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권위적이던 회장의 모습은 사라지고 따뜻한 할아버지의 모습만 남았어요. 어느 날 도윤이 안전교육을 하는 학교에 라윤과 라온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죠. 수업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아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수는 매주 서아와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시장을 보고 요리를 했어요. 라온이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죠. 할머니, 우리 엄마 이제 안 울어요. 할머니가 와주셔서 그런가 봐요. 은수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서아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도서관 사서였어요. 안정적인 수입과 근무 시간 덕분에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많아졌죠. 퇴근 후에는 라윤과 라온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라윤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해도 됩니다. 라윤이 축구공을 들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죠.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어느 저녁 도윤과 은수가 서아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5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라온이 말했죠. 할아버지, 할머니 매일 오면 안 돼요? 어른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였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얼마 후 지훈의 기일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날이었어요. 산 중턱에 있는 묘지로 향하는 길에는 벚꽃이 만개해 있었죠. 도윤과 은수가 먼저 도착해 묘비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묘비를 깨끗이 닦았어요. 조금 뒤 서아가 라윤, 라온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노란 개나리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직접 꺾어온 것이었죠. 서아는 검은 옷 대신 밝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좋아했던 하늘색이었어요.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5명이 묘비 앞에 섰습니다. 라윤이 조심스럽게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아빠, 저 이제 건강해졌어요. 축구도 할 수 있어요. 라온도 따라 말했죠. 아빠,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겼어요. 엄마도 이제 안 울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어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아가 반지를 빼려고 손을 들었어요. 묘비 위에 올려놓으려는 듯 했죠. 그때 도윤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야. 지훈이도 그걸 원할 거야. 서아가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도윤이 계속 말했죠. 그 반지는 지훈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아이들에게 아빠의 사랑을 전해줄 유일한 물건이고, 라윤이 엄마의 반지를 만지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반지는 왜 이렇게 반짝여요? 도윤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건 하늘이 허락한 인연이란다. 아빠가 엄마와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한다는 약속이지. 라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아빠를 영원히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은수가 서아를 안았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나눈 진정한 포옹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너를 며느리로, 아이들을 손자로 인정할 수 있어서 감사해. 서아도 시어머니를 안으며 울었죠.
저도 용서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훈 씨라면 우리가 화해하길 원했을 거예요. 묘지를 내려오는 길, 도윤이 라온을 어깨에 태웠습니다. 라온이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높아요. 도윤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죠. 라윤은 할머니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초등학교 강당이었습니다. 도윤이 안전교육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노란 조끼를 입은 그의 모습은 예전의 차가운 회장과는 완전히 달랐죠. 아이들에게 안전모를 나눠주며 설명했습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약속이에요. 서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강의가 끝나고 도윤이 특별한 선물을 꺼냈어요. 무한대 모양의 반짝이 스티커였습니다. 이건 영원한 약속 스티커예요.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친구들에게만 줄 거예요. 아이들이 환호했죠. 라윤과 라온도 손을 들고 스티커를 받았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서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윤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따뜻했죠. 서아는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무한대 문양이 벽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었어요. 마치 지훈이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네 사람이 교문 앞에 모였어요. 서로 손을 흔들며 인사했죠. 도윤과 은수는 한 방향으로, 서아와 아이들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든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서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부정은 오래가지만 인정은 더 오래 남는다. 우리는 8년을 부정하며 살았지만 이제 진실을 인정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치유의 시간이 시작됐다. 반지처럼 우리의 인연도 영원할 것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 무한대 모양의 별자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오해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 그들이 깨달은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묵직한 교훈을 남깁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쌓아 올린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상처받을까 두려워 먼저 손 내밀지 못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때로는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 70, 80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면 결국 남는 건 재산도 명예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의 온기만이 진짜 재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화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